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의 명단 공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공군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사건에는 여군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법 위반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나온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85만 5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해 하루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19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 이상 늘어난 데다가 국제 운임도 오르면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감독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썼던 동료 선수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고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월드컵 공식 계정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의원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명단 공개와 후속 조치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사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은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권익위가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여당 의원이 12명인데요.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여당 의원은 모두 12명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어제 저녁에 명단을 전달받았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숫자에 당황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후속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관련 명단을 공개할지 그리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1시간 넘게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복당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회의 전부터 지도부 내에서는 명단 공개 촉구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다만 의혹만으로 당장 출당하는 건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 조사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은 이번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투기 연루 의혹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대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도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가 아닌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게 조사를 받겠다며 조만간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군 성범죄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이후 군내 성범죄 은폐 축소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TF 단장을 맡은 가운데 국방위, 법사위, 여거위 소속 간사들도 논의에 참석했습니다. 민홍철 TF 단장의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내 성범죄 예방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발생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앞으로 군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사법원법을 다루는 법사위원회에서도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군 검경 수사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기는 개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국방부 장관 등의 지휘 책임을 따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2차 가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간부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국선 변호인 측은 이 피해자 변호를 게을리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제 2차 가해 의혹 대상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으로 거론되는 서산 공군부대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에 소환된 공군 간부는 A준이와 B상사, C하사 등 모두 3명으로 A준이와 B상사는 숨진 이중사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도 묵살하거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하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던 차를 운전한 인물입니다. 국방부는 또 이들 외에 군 간부 여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본부 수사팀은 서산 공군부대에서 사건 발생 직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 양성평등센터와 이중사가 복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해당 사건이 축소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 보고 과정에서 제3자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련 여부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유족 측이 고소한 국선 변호인 측에서 이 부실 변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냈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족 측이 고소한 국선 변호인 측이 부실 변호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선 변호인 측 이동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면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요청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사와 전화통화 7차례, 문자 메시지 12차례를 주고받았다며 이중사로부터 받은 신경 써주어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기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법무실이 피해자 사진을 돌려보며 얼굴 평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신상을 노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과 국선 변호인의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수사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얼마 전 충북 충주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대대 하사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군사경찰은 도리어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이 사건 축소에 급급하고 이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기까지 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공군 군사경찰대대 하사가 수사를 받는 중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민간인 피해자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충북 충주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대대 소속 하사 A씨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 USB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량으로 나오고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의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까지 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 성폭력 상담소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A씨가 민간인 여성 2-3명 이상을 불법 촬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담소 측은 또 A씨가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번에 불법 촬영에도 또 당했는데요. 해당 여군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당시 내부 징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건의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군사경찰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폭로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탐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군사경찰 측은 이를 묵살했다가 지난주 사건이 폭로되자 뒤늦게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 초기 군사경찰 대대원들이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또 피해자가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가해자를 죽이려는 거냐고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남소 측은 또 심지어 수사 계장인 준위가 피해자들에게 차라리 자신과 놀지 그랬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상남소 측은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라도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비군사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넘기지 않는 한 군내에 만연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려울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인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자, 검찰이 조직 개편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대검찰청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출입 기자단에 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이 위반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우려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어제 오후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소집해서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검찰 조직 개편의 취지인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관 확대와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는 공감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의 핵심인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동시에 그간 공들여 추진해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선 지청 단위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은 부분을 두고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검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 또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 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김호수 총장이 주재한 참모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만큼 사실상 김 총장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최근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특정 성향의 우대 인사 논란으로 김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위한 승부수를 걸었다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검찰 조직 개편은 이후에 있을 중간 간부 인사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검찰의 공개적인 반발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도 시선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오늘 처음으로 만납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공수처 과천청사를 방문해 김진욱 처장과 첫 회동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상견례 차원으로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공수처와 검찰 두 기관이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과 이른바 유보부 이첩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는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 초에 확산세가 주춤하다가 수요일쯤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접종자로는 최대인 85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먼저 영시 기준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보죠. 네, 영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454명입니다. 어제는 월요일이라서 검사가 적지도 않았는데요.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안정세라고 보긴 힘듭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35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9명, 경기도 125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가 275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선 경남 48명을 비롯해서요. 대구 33명 등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규 환자가 확인됐고요. 특히 집단 감염의 여파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급증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어서 149명입니다. 정부 역시 이런 신규 환자 추이에도 감염 우려 상황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요. 지난주와 같은 0.97로 2주 연속 1 이하에 머물고 있지만요. 수도권만큼은 2주 만에 다시 1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주점과 식품 가공시설 등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이틀간 주춤하던 백신 접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만 보면 85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규모는 지난 2월 말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은 건데요. 이에 따라서 누적 1차 접종자도 845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하루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2만 명에 육박했고요. 그러면서 23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미는 조금 떨어지만요. 1차와 2차 접종을 합한 누적 횟수가 1,000만 회를 처음으로 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접종 속도라면 이번 주 안에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접종 목표였던 1,300만 명을 이달 중순쯤에 조기 달성하고요. 이달 말까지 1,4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접종도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서 현장 접종 역량을 강화하고 오는 3분기까지 3,600만 명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어지는 속에도 코로나19 확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사업장 관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 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에서 25명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는 1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양동훈 기자. 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곳 물류센터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좀 계속 늘고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물류센터는 전국 산지에서 배송된 농수산물을 직원 220여 명이 분류해 지역 생협으로 보내는 곳인데요. 현재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잠시 문을 닫았다가 방역 작업을 마친 후 오늘 다시 개방했습니다.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5일로 상온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직원이 먼저 감염됐는데요. 이후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모두 25명까지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대부분 마스크는 잘 착용했고 작업 공간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도 지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농수산물을 냉장 보관하는 장소에 환기시설이 없고 외부와 연결되는 작업 공간은 더운 날씨에 비닐 커튼을 치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작업자들끼리 식당과 휴게실 같은 공용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 전파를 막지 못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곳 물류센터 이외에도 지금 사업장 감염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물류센터를 포함해 제조공장이나 보험회사, 콜센터 등 사업장 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규 집단 감염 34건 가운데 사업장 관련이 15건에 이릅니다. 경로당 같은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용인시에 있는 노인정에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총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노인정은 폐쇄된 상태였지만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노인정 근처에서 모여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 대부분이 동네 주민으로 노인정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꾸준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자 13명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12명으로 92%가 미접종자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는 8명이 추가돼 총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고 서울 성북구 아동보호시설 확진자도 총 19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공사 현장에서 계속 쓰이면서 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둔촌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조가 2시간 전쯤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 기자 나가 있는 공사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운영이 멈춘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둔촌동 공사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모두 50대가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파업이 시작되자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이곳에서 쓰이고 있는 타워크레인에 현수막을 걸어두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곳 현수막에는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멈춰달라고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둔촌동 공사 현장 관계자는 이곳에서 쓰이는 타워크레인 70% 이상이 오늘 운영을 멈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분과 소속 노조원들이 오늘부터 1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노조 측은 오늘부터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사흘 동안 파업 투표를 진행해 왔었는데 오늘 나온 투표 결과는 찬성이 83.1%였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안전하지 않은 소형 크레인 공사 현장을 꼽았는데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용접 불량 등 이유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온 소형 크레인 3개 기종 120대의 등록을 취소시킨 바가 있지만 그 뒤에도 등록 말소 장비들이 쓰인 것들이 노조 측이 밝히는 파업의 배경입니다. 부상자가 나오고 장비가 쏟아지는 사고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이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규칙이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지난 1년 유예기간 동안 설치 높이와 물건을 들어올리는 지붕 길이를 정해둔 규정에 대한 계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 뒤로도 보이지만 이 고층 건물 짓는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필수 장비로 쓰이는데요. 이 전국적인 여파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노조 측은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3,000에서 4,000대 가운데 90% 이상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파업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면서 국토교통부의 반응과 대책 마련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노조 파업 철회 요건은 등록이 취소된 장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안전 문제로 리콜 대상에 오른 소형 크레인들도 즉각 현장에서 운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규격에서 벗어난 소형 타워 크레인들에 대해 제재하는 등 엄격한 관리에 들어갈 것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둔촌동 공사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4월 경상수지가 19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33억 달러 적자를 본 데 비해서 흑자로 전환했고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또 2018년 4월 14억 9천만 달러 흑자 이후 3년 만에 4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0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더 들어온 세금만으로 2차 추경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4월 국세 수입은 133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회복하며 전년보다 법인세와 부가세 등이 15조 원 늘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국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6조 3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27조 원 감소한 겁니다. 총 지출은 1년 전보다 24조 3천억 원 늘며 이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실제 나라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3년 9개월 만에 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 백악관은 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참여하는 G7 정상회의. 회원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외에도 우리나라,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4개국 정상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3자 회담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currently have a trilateral scheduled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but I will tell you there's a possibility for virtually anything in these small spaces where you have just, in this case, 10 or 12 leaders in person there in Cornwall. 백악관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간에 G7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잇따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한국, 일본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3자 접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He will do so, of course, after having had nearly a week of intensive consultations with allies and democratic partners from both Europe and the Indo-Pacific.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주도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계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18년 만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다만 약값이 1년에 6천만 원이 넘고 효능 입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FDA가 알츠하이머병 관련 신약을 승인한 것은 2003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약은 불안이나 불면증 같은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병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신약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두카누맙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신약은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로 불리는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This is a drug that can be safely administered. It's given intravenously. And I think that's the beginning of a new treatment era for Alzheimer's. 그러나 이번 신약 역시 환자의 정신적 쇠퇴를 되돌리지는 못하고 이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바이오젠이 신약의 효과에 관한 하나의 연구만 제출한 상태에서 FDA의 승인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신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약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오젠은 신약 가격이 연간으로는 5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30만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Moreover, we are committed not to take any price increase during the next 4 years. 바이오젠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38% 급등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아 청와대 전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어제 권익위가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특이 의혹 관련 결과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이 소식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의뢰했고요. 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족 포함해서 연루된 의혹 국회의원 하니까 12명, 거래 건수로 보면은 한 16건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의혹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70일 만에 네. 결과가 나온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12명의 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이 이제 6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수별로 보면은 부동산 명의 신탁이 6건, 예.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이 두 가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라는 게 이제 3건이 있고요. 예. 또 건축법 위반도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투기 의혹이 2건이 있는데 예. 인접 지역에 이제 부동산을 샀다는 것인데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예. 누구인지 아직 명단이 안 나왔고 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의 파장 또 국민들의 반응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여러 건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한 의혹 2건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개발 정보를 이용한 업무상 국회의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그 건도 3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LH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네.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 그 개발 정보를 가지고 과연 그 실권자들이 투기를 했느냐 뭐 이런 의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신도시 관련한 건, 그다음에 개발 정보를 이용한 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각각의 명단들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난 3월부터 이 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당시 지도부가 단호한 조치를 계속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심지어는 출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예.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출당 조치까지 하는 강한 조치를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할 건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지켜볼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본에 이첩을 해서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권익위 자체가 무슨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 추적이 가능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건에 대한 사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나온 굉장히 권익위는 좀 보수적으로 조사를 했을 텐데 예.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이후 민주당의 지도부의 결단이 더 주목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에 셀프 조사 의뢰하면서 당시에 김태년 그 원내대표가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송영길 현 민주당 대표 지난번 기자 간담회 했을 때 출당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성비위 문제라든가 입시, 뭐 취업 비리 이런 부동산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그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는 정면 돌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면 돌파할 것이다. 네, 예. 그 이유는요. 첫째로 예. 송영길 대표 체제 자체가 4월 7일 재보선 참패 이후에 등장한 체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이반된 민심에 마음을 다시 잡아야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조국 회고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내로남불 문제가 다시 전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이슈의 예.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우물쭈물한다. 그러면 다시 내로남불에 덫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면 돌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준석 돌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돌풍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지지와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사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의 의원이 연루됐다. 직접 연루된 사람은 6명이다. 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102명의 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올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하면은 부동산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복민이라든지 또 박덕흠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0억대 이상의 부동산 재력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기 의혹
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확실하게 맞대응하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은 국민적인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건 이제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했었던 거니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는 정면 돌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12명 의원 명단 바로 공개하지 않고 지금 특수본에 넘긴 이런 상태인데요. 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반응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판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야당 차례입니다. 지난 3월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5분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후보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쨌든 우리 당이 약속한 바이니 12명 의원님들이 어떤 의혹이 있다. 이 정도는 저는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당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정치적 생명을 정말 흔드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의혹들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이 있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이 3건이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 있고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 있는데 솔직히 건축법 위반 이거는 출당 조치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혹만을 가지고서 출당 조치한다는 너무 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그 연루자를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복당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는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좀 더 신뢰성 있고 공정하고 감사 기능이 있는 곳에 함께 보내자라고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감사원이 됐든 아니면 뭐 감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뭐 기관이 됐든 이렇게 함께 보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크게 보면 야당은 지금 민주당이 명단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은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자,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이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인데 오전에 논의를 하긴 했는데 지도부도 오전에서 이제 지도부한테는 명단을 공개할 줄 아는데 이걸 가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를 했고 오후가 되면은 이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 이 여부를 논의해서 그 여부를 발표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전해진 상황인데요. 앞서 송영길 대표가 정면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쉽게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과정을 보면 송영길 지도부가 이제 오면서 몇 가지 고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과연 몇 명의 후보를 낙마시킬 건가.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역시 이제 반쪽 사과로 나왔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뭐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강성 친문들한테 그 고비고비를 사실은 확 과감하게 못 넘어간 그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사유를 밝혔을 때 올 후폭풍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강병원 최고위원의 발언 등등을 참고해 볼 때 저는 쉽게 송영길 지도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거다 보기는 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 조치 안에도 명단만 공개할 건가 아니면 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향후 당에서의 조치, 출당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요구할 건가 이런 건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건 갖고 쉽게 결단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좀 명쾌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정면 돌파와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단 공개의 문제, 하나는 해당자에 대한 조치 문제. 근데 명단 공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명단 공개할 경우에 후폭풍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명단을 공개 안 할 경우에는 국민적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죠. 다만 출당 등의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 말씀하셨지만은 강제 조사 권한도 없는 기관에서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내용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 사안별로 다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또 책임이 입증이 됐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출당 등의 단호한 조치는 좀 시차를 두고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건건이 좀 달리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단 공개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야만이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없어지고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해를 받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해라.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마치 공개를 안 하니까 내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제가 볼 때는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출당은 좀 신중할 것 같다는 얘기신데 근데 송영길 대표가 앞서 그 2일날 한 얘기를 보면 먼저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출당을 시키고 혐의가 없으면 복당시키는 이 수순이 그럼 그 예전에 말하고 비추어 봤을 때는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선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권익위의 자료가 아직 어떤 것인지 저도 모르고 지금 국민들도 모르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건축법 위반이다 이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 정보를 여러 가지 이제 비밀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비밀 정보를 이용을 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실정법 위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확인이 된다면 전제가 중요합니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된다면 당장 출당 조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의 최초에 이제 조사 의뢰를 했던 민주당의 이제 모순이즘 교수님 말씀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권익위 자체가 강제 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수사기관의 확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서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 뭐 명단 공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을 했던 출당이나 이런 조치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건 가지고 국민의힘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 공세로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보궐선거 이전에도 이런 양태로 사실은 흘러왔거든요. 그때도 권익위 조사를 할 건가 국회 내에서 조사를 할 건가 아니면 감사원 같은 경우 조사 의뢰를 할 건가 이런 논란이 있다가 민주당에서 그냥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지금 저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 전수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왜 국민의힘은 안 하냐 이런 압박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 이 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H 사태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 3월 그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 여야가 이제 여론에 밀려서 모두 조사를 하겠다라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할 건가라는 방법론에서 굉장히 많이 충돌을 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조사 방법, 감사원 방법 뭐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전수 의원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 감사원에 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소속의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 곳이라 중립적일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조사가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전에 유보를 했었던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뭐 대변인이나 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전수조사 의뢰를 할 때 감사원은 국회의원의 조사권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권익위에다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법을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감사원법을 보면요, 24조 사항을 보면은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은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다가 전수조사해달라라고 의뢰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권익위에다가 전수조사 의뢰를 했고 결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면 좀 굉장히 면구스럽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핑계용 발언이라 이렇게 해석될 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사원의 현재 이제 권익위, 국민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 객관성, 공정성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현희 위원장이 과거에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고 두 번째로 조사를 전현희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전현희 위원장이 야, 이거는 우리 민주당을 좀 봐줘라.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할 경우는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결국은 부자 부동산 정당이라는 과거의 그런 오명을 씻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기관이 됐든 전수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못하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이 입법부이기 때문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이걸 뭐 조사를 안 하고 회피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뭐 국회라는 게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뭐 법상 문제가 된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의뢰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한테 발표하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추후 들어오는 속보가 있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어제 하루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25.83% 역대급 기록인데요. 첫날부터 흥행무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막바지로 갈수록 후보들 간의 막말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토론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한다. 승리하면 O, 아닐 것 같다면 X. 모든 후보분들이 윤석열 없이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찌라시, 망상, 뭐 속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키고 수 있겠느냐. 이런 막말이 당대표의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과대망상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막말로 인식되는 표현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도발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변수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건 좋지만 정도를 넘치면 곤란한데 그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정당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라.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뭐든지 돌다리로 두드리고 건너라 이런 이야기. 예. 뭐 뇌피셜, 망상 굉장히 거친 단어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근 토론회를 보면 아무래도 1, 2위 후보다 보니까 좀 이준석 후보로 나경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그 토론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는 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준석 돌풍에 대항할 만한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뭐 나경원 또 그리고 주호영 이런 이제 중진들은 굉장히 네거티브를 가지고 흔들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네거티브와 관련된 뭐 부정적인 공격의 포인트는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경륜과 경험이 좀 부족하다.
유승민 계파에 소속돼 있다. 따라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과 또 이준석 후보가 서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망상이다, 뇌피셜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미 이준석 돌풍은 갈수록 더 위력이 커지면서 대세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하루 만에 지금 25.8%의 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이준석 돌풍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공격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으로 인한 변화는 굉장히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아까 이런 그 훈수를 들은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거침없는 그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후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태도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당 대표가 되면은 좀 세게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심스럽게 만약에 된다는 가정하에 저도 이제 말씀을 만약이라는 가정을 드리면 충분히 저는 여러 번의 토론 과정,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거쳐서 이준석 후보도 많이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조영 후보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새기겠다고 한 것들을 보면 저는 그 나중에 뭐 지도부 일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할 거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 사실은 전통과 역사도 좀 많이 있고 대표 혼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완하면서 이 변화의 물결을 잘 이끌어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논쟁 대부분이 아까 배종호 교수님 정리해 주신 거의 두 번째 사안. 대부분이 최근에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 행보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의 논쟁이었는데, 그런데 앞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한다 할까 말까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없이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에 다 공감을 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강력한 보수 야권의 압도적인 1위 후보, 1위 주자를 향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필요 없다라고 답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요.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굉장히 가깝다. 또 이제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내가 영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펴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 이제 10원 피해 한 장 안 줬다라는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장모 문제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장모께서는 누구에게 10원짜리 피해를 안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따라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계속해서 언론에서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것이다. 그것도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결국 이제 당 대표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누가 선택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이 체제가 과연 안착이 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관망한 다음에 행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원만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얘기를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해석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주변으로부터 들려 나오는 최근의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도 등장하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입당 시기에 관련해서도 전당대회 각 후보마다 이제 난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같이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하겠다는 큰 방침은 뭐 세워져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둘 건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당이 체제가 안정이 되면 저는 적정한 시점에 그리고 경선 레이스의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 입당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전당대회 각 후보별로 윤석열 총장의 입당 갖고 이제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예. 과거 검찰총장을 사의했을 때, 사표를 냈을 때 시점을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기준 내에서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의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1년 공직에서 1년 이상, 1년 전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법안을 민주당 일부에서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에 맞춰서 시점도 3월 1일 초쯤 잡았던 것 같고 이번도 저는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면 그에 맞춰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모임에 참석하려다가 불참했다. 자, 이런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윤 전 총장의 발길을 돌린 이유가 이준석 후보 때문이다. 오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네, 그 부분은 나경원 후보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가기로 한 적 없다. 그런 사실 알지도 못했다라고 가기로 밝혔기 한 적도 때문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어떤 추측을 불러일으켰냐면은 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예. 그 모임의 중심이 이제 정진석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임 만찬, 조찬에 참석해서 발제를 할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던 노동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추측과 여러 또 고리 의심, 때문에 나온 네, 그런 거는 가능한데 이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모양새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느냐라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제일 보수 야당의 모습으로는 좀 좋지 않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스스로 먼저 매력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자각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제가 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탄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야 대선 구도가 모두 복잡해지고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든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돌풍은 지금 새롭게 정치를 좀 바꿔라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반영이 된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내 문제 그리고 장모 문제 또 정치 검사 논쟁 이런 이제 세 가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준석 돌풍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나올 경우에 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판 자체가 바뀌면은 보수 야권의 대선 구도가 판 자체가 바뀌면은 그 영향이 바로 민주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돌풍이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정치판 전체가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거부터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측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진위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문제고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건 아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그것 때문에 토론의 가부 여부도 얘기를 안 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해석이 한쪽의 해석이고요. 화면에 본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처음 얘기했던 정규 노선 버스론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됐던 거죠. 그 버스에 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는 듯한 전당대회에서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토론에 참석 안 한다고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 이준석 후보의 경솔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후보들도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의 지지도 그다음에 이 대선 경선의 흥행을 좀 높이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지난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돌풍 이런 것들로 야권 지지자 전체들이 이제 자신감 내지는 결속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당 여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야권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입당 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두 분의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5월쯤에 얘기했을 때는 제3지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할 가능성도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는 거의 그런 입장은 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3지대를 선택하는 카드는 거의 버리지 않았나 싶은 버린 것 생각입니다. 같다. 그리고 예. 그에 따라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변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아직은 국민의힘 당 밖의 주자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아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전대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짚어봤는데 이게 첫날 모바일 투표에서 25.83%, 이게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치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2019년도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원 투표율이 25.4%. 근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25.8%니까 지금 앞서 최종 당원 버렸거든요. 투표율이 25.4%.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25.2%.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이겨버린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제 앞으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최소한 30%는 무조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당원들이 보이고 있는가? 역시 한마디로 이준석 돌풍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입당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시 현재 보니까 투표율이 29.72%예요. 그러니까 30%는 오늘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어제 오늘 가는 전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내일하고 모레는 그 미처 모바일 하지 않은 당원들 대상으로 ARS가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0%는 훌쩍 넘어가는 그런 전당대회 투표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 흥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악재가 있을 때 반사 효과로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전대가 흥행을 하면서 어제 YTN 리얼미터 조사 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29.7% 이렇게 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좀 국민의힘 자력으로 좀 올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과거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지를 해오면서 많이 좀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주자군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정권 교체의 가능성 등등으로 해서 벌어지고 그 수치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같이 비례해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우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선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추이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벌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민주당에서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흥행이란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상대적으로 좀 밋밋했던 전당대회를 치른 데 이어서 9월 예정된 대선 경선도 현재 구도대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은 어제 예능 PD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저는 지금 민주당에는 이제 다큐 PD가 아니라 예능 PD가 훨씬 더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 시기하고 경선 방식 이 두 가지 모두 같이 얽혀 있고 이걸 한꺼번에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능 PD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어제 최문순 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큐멘터리 PD가 아니라 예능 PD가 필요하다. 즉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로부터 흥행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뭔가 좀 방식의 변화를 주어서 다시 역동성을 좀 만들고 흥행에 성공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선에서 승리하자. 굉장히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결국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래서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예상이 전혀 안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흥행에 실패하는 거고 또 대선 구도가 상당히 좀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한 이 윤영찬 의원이 누군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낙연 후보 캠프에 사실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 방식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경선 시기에 교체까지도 염두에 든. 근데 당장 경선 시기를 연기하자라고 하면은 역풍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흥행, 역동성을 명분으로 해서 경선 방식을 바꾸자라는 우회적 접근을 통해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경선 시기도 조정하자. 어떤 그런 계산까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예, 개별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이재명 지사만 명확하게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연기를 하자 이런 쪽에 이제 방점 찍혀 있는 상황인데 원칙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입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요. 맞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고려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흘러가는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안에는 굉장히 큰 권력 다툼이 잉태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이 건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큰 내용 속으로 빠져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삼아 예능 P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의 이 경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얘기했던 속내는 그 경선 연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백 교수님 표현대로 염두가 아니라 저는 그거를 노리고 예능 PD라는 단어를 꺼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 계속 군부를 떼우고 있는 경선 연기를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숙제를 받고 있는 송영길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볼 대목인데 저는 이 건마저도 송영길 지도부가 다소 좀 밀리는 양상으로 가고 그래서 송영길 지도부의 결단보다는 사실은 제일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결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론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근데 원칙대로 가는 게 뭐 원칙이겠습니다만은 사실 본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경선 과정에서 흥행을 이끄는 것이 좀 이재명 지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 본인 그리고 그 참모들은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칙론은 뭐냐? 정해진 날짜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원칙의 문제인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재보선 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공천 안 하기로 했다 공천한 것은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인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집권당으로서의 원칙은 과연 어느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이 원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말씀하신 대로 흥행에 도움이 되고 본인이 승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경선 연기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큰 지도자, 포용 지도자라는 모습을 좀 부각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계속해서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경선 일정 연기라는 고리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로 가서 대역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플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큰 지도자의 모습으로 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일 전망이 가능성이 됩니다. 남아있다. 어쨌든 오늘 정세균 후보도 경선 시기 방법 논의할 시점이고 지도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대표 어깨가 이래저래 좀 굉장히 무거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요. 내년이 개헌의 골든 타임이다. 자, 이번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내년 대선이 우리가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우리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한 지도 15년이 넘었고요. 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헌안은 34년 된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년 동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분권의 문제, 그리고 또 기본권 조항 등 꼭 필요한 조항들을 꼭 고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용도 낮추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 연영에 그렇게 구애되지 않고도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 이 피선거권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철폐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얘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하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물론 결은 조금 다릅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을 부활하는 이 개헌안 이 부분을 전격 제안을 했는데 오늘 두 분 다 이제 개헌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개헌을 꺼낸 이유는요. 분명히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현재의 헌법이 87년 체제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헌법이 현재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인들 또 국민들도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이다. 따라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헌에 대해서 여야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개헌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년 대선에 이 개헌을 국민투표와 같이 하자라는 그런 주장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여야가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물만 나오면 충분히 좋은 제가 볼 때는 시기고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개헌론을 계속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대형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제압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금 상대 후보들을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개헌이라는 더 큰 거대 담론이 나오면은 사실 기본소득은 빛이 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앞으로 9월 10일까지 레이스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주도를 해야 되고 또 선점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는 여당 내부의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야당의 지도자까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적 계산까지 담겨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두 사람의 개헌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앞으로 이 문제가 주요 전국의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개헌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오늘 두 분 다 이런 제안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처럼 지금 이 개헌 문제도 그러면 이재명 대 이낙연 정세균 이런 구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우리나라 그 헌법에 대해서 좀 손을 볼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만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지금은 이미 좀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개헌은 경선 레이스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내놨던 거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슈 선점 차원으로 보신다. 네. 자, 이 해석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우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화 청와대 전 대변인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네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과거 원내대표 시절 강경투쟁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유의 강경투쟁은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고 계획 없는 지모 없는 용장은 부하들을 전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선은 전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갑론을 박 표류하게 두기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경선 시기에 대한 규정을 당원 당규에 고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서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흔히 코인으로 부르는 이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각국의 초저금리 기조 속에 이어져온 상승장이 본격 마침표를 찍은 건지 아니면 일시적 하락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오늘 한때 3,80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연초 가격으로 돌아온 건데요. 지난 4월 중순 8천만 원을 넘겼던 고점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절반 넘게 뚝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투자 손실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올 2분기에만 비트코인 관련 약 3,16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의 자산도 2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지난 4월 일본 넥슨을 통해서 1,000억 원 넘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 비트코인 약세가 회사 주가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 미국 재정정책에 열쇠를 지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옐런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출이나 은행 이자와 밀접한 기준금리, 미 중앙은행은 코로나 직후인 작년 3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5%포인트를 낮추면서 1년 넘게 0.25%의 사실상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시중에 더 많은 돈이 돌게 코로나 경제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길 기대한 겁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초저금리 기조를 지속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최대 규모 상업은행 도이체방크는 전 세계 경제가 조만간 터질 물가 상승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실제 지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시점 대비 4.2%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 역시 악재입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지했습니다. 적발 시 채굴업자는 물론 공간을 빌려준 땅 주인까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히기에 더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信息中介、定价服务以及虚拟货币衍生品交易等等相关的活动。
违反有关法律法规。 네,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지정 추진하겠다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발 호재가 나왔지만 이 하락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가상화폐 거래 금액도 줄었습니다. 지난달 7일 45조 원을 바라보면서 코스피 시장의 3배를 넘겼던 국내 4대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 대금은 지난달 말 기준 9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가상화폐에 관련 보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는 예술의 전당 지하에 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상화폐 열풍 속 한 30대 직원이 몰래 장비까지 갖춰두고 투자에 열을 올린 건데요. 김주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 지하에 설치돼 있던 가상화폐 채굴기입니다. 컴퓨터 본체에 그래픽카드, 공기 순환기까지. 겉모습은 허술해 보이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유명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입니다. 한글 주제 특별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예술의 전당 전기실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이 설치한 겁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했고 밤새 채굴기를 돌리는데 들어간 전기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가상화폐는 모두 60여만 원어치. 전기 담당 직원들만 주로 오는 곳인데다 내부 CCTV까지 없어 누구도 은밀한 채굴 작업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이라는 그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의 한 종류 이더리움을 채굴했던 그런 사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범하게 직장에서 가상화폐를 캐던 30대 직원 A씨는 결국 순찰 직원들에게 2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팔기 위해 장비를 가져왔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측은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가 쓴 도둑전기료 30만 원도 모두 환수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빗나간 일탈일 수도 있겠지만 자산 증식을 위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연달아 적자를 기록했던 4월 경상수지가 이번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경상수지는 작년 5월 이후 1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이 늘고 국제 운임도 오르면서 경상수지가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19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째 흑자일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 33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한 것입니다. 4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8년 4월 14억 9천만 달러 이후 3년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 탓에 2019년과 2020년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 중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46.9% 증가해 521억 7천만 달러, 수입은 36.7% 증가해 476억 1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석유 제품 수출 증가율은 94.3%, 승용차 75.2%, 화공품 48.6%, 반도체 29.0%에 각각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 수출이 통관 기준으로 45.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 5월 중으로는 23.4%가 증가한 거죠. 2분기로만 놓고 보면 4월이 41.2%, 5월이 45.6%니까 이 증가폭이 확대된 거죠. 1분기에 비해서. 작년 4월 서비스 수지가 15억 달러 적자였던 반면 이번에는 서비스 수지도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월 선박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전보다 232.4%나 뛰면서 서비스 수지 가운데 운송 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새 4천만 달러에서 8억 1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본격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 가구업체 배송 기사들의 양심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하자가 있어서 반품한 제품을 수리해서 별다른 고지 없이, 즉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제품인 것처럼 다시 포장해서 배송해 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제품을 아직도 모르고 쓰고 있는 고객이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내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회부 박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서 다른 고객이 반품한 제품을 별다른 고지 없이 새 제품, 문제가 없는 제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 리퍼브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한 제품을 새로 수리해 판매하는 걸 보통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가구 제품이나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도 리퍼브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리퍼브 제품은 정상 제품보다 100만 원 이상 싸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가구업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가보다 이렇게 싸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확실하게 이 판매 페이지에 리퍼브 제품이다라는 걸 고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 있는 한 가구 업체에서 이 리퍼 제품을 새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판매했다는 이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포털 쇼핑몰에 이 업체가 내놓은 제품 가격대를 보면 대체로 30에서 70만 원대 이 소파 상품이 상당수인데요. 이렇게 연령대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은데 이곳에서 9개월 가까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배송기사를 비롯해 6명이 자신의 경험을 저희 YTN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수리 대상 주로 어떤 제품들이었습니까? 네, 일단 배송기사들의 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파손된 제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소파가 제일 많았는데 이 가죽이 찢어지거나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다리에 흠집이 나거나 흔들거리는 것, 그리고 또 저가형 소파의 경우 보통 이 소파를 앉을 때 시트 부분이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네네. 경우는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제품이 대상이 됐고요. 또 이렇게 수건 제품을 창고에 쌓아놓다 보면 각종 이 먼지의 얼룩, 그리고 심지어는 곰팡이가 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품들 가운데 정말 심각한 경우는 제외하고 수리했을 때 새 상품처럼 보일 수 있는 제품들이 다수 수리 대상이 됐다고 기사들은 증언했습니다. 네. 가죽이 찢어진 걸 수리해서 다시 보낸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한두 푼도 아니고 모르고 받았다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수리하고 재포장하는 거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한 겁니까? 배송기사들 증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배송기사들이 처음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수리 교육부터 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체계가 있는 게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제가 만나본 배송기사 중에는 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기사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수리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리한 제품을 재포장한 뒤 창고에 이렇게 새 상품과 섞어 놓는데 이 기사들은 배송 나갈 때 어떤 상품을 배송하는지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배송기사가 찢어진 가죽을 임시로 붙여놓은 소파를 배송했다가 고객의 거센 항의를 받아 이렇게 환불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회사 측은 오히려 이 배송기사가 배송 과정에서 실수한 거라고 이 기사에게 환불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 제보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업체 측은 지금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업체는 저희가 업체 측을 직접 찾아가 입장을 물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송기사들이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이 고객이 포장을 뜯은 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경우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배송기사 측 주장대로 하자가 있어 수리한 뒤 새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양측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제품 상당수가 국내 1위 이 가구 업체에 상표를 걸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제품들은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1위 가구 업체 H사 상표를 걸고 있었습니다. 유명 포털 쇼핑몰을 보면 이 패브릭 소파 부문에서 인기 상품 1위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기도 했는데요. 일부 판매 페이지에는 이 상표뿐만 아니라 제조사에도 이 H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H사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니 본인들은 상표만 제공했고 제조나 유통은 모두 이 문제가 됐던 A 가구 업체가 담당했다고 얘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H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이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 마케팅 지원만을 했다고 대답했는데요. 또 자체 조사 결과 하자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사례는 자체 조사 결과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일부 페이지에 제조사가 H사로 기재가 돼 있는 건 이 단순 실수라고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1위 업체다 하면 고객들이 더 믿었을 것 같은데, 자, 박 기자 취재하면서 뭐 소비자 단체나 아니면 고객들 입장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소비자 단체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고객 상당수가 구매 결정을 하는데 이 H사라는 브랜드가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제조와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반품 의혹이 있는 소파를 새 상품으로 알고 구매한 고객도 만나봤습니다. 이 고객은 5년 가까이 이 H사 브랜드 하나만 보고 구매를 해왔는데 이렇게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배송기사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해당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반품 제품을 쓰면서도 모른 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배송기사 말이 충격적이었는데 이 고객 자택에 소파를 배치해 준 뒤 이 곰팡이 냄새가 나 소파 아랫부분을 들춰보니 이 곰팡이가 길게 피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고객 모르게 덮어놓고 나와 정말 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도 저희 취재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뭐 배송 직원과 업체 측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경찰 조사도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송기사들이 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이 고발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배송기사들은 출석해 그동안 본인들이 한 경험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댓글에서 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냈으면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 측에서 해당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배송기사들의 증언도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 내용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는 일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경찰 수사 내용까지 후속 보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희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미 식품의약국 FDA가 18년 만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다만 약값이 1년에 6천만 원이 넘고 효능 입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FDA가 알츠하이머병 관련 신약을 승인한 것은 2003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약은 불안이나 불면증 같은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병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신약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두카누마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신약은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로 불리는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This is a drug that can be safely administered. It's given intravenously. And I think that's the beginning of a new treatment era for Alzheimer's. 그러나 이번 신약 역시 환자의 정신적 쇠퇴를 되돌리지는 못하고 이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바이오젠이 신약의 효과에 관한 하나의 연구만 제출한 상태에서 FDA의 승인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신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약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오젠은 신약 가격이 연간으로는 5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30만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Moreover, we are committed not to take any price increase during the next 4 years. 바이오젠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38% 급등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때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까지 치솟았던 인도. 최근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나아지면서 인도는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봉쇄 조치도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강성호 기자입니다.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 41만 명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10만 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와 뭄바이 등 주요 도시는 거의 2달간 경제 활동에 강력한 봉쇄 조치가 취해졌지만 부분적으로 규제가 풀렸습니다. 쇼핑몰과 상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격일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काफी अच्छा काफी कम कोई ज्यादा रश नहीं था जैसे गाइडलाइन था कि 50% मेट्रो में आना है तो उसी के हिसाब से था तो काफी अच्छा महसूस हो रहा है काफी टाइम से घर में ही थे सिक्योर थे अपना सेफ थे घर में अब बाहर निकले सेफ्टी से बाहर निकले बाकी अब देखते हैं अब आज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क्योंकि काफी टाइम बाद ओपन हुए हैं 히말라야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의 산간지대. 방호복을 입고 백신 상자를 든 보건 요원들이 가파른 언덕을 오릅니다. आज पहली बार डॉक्टरों की टीम आई है हम उनका बहुत करते हैं शुक्रगुजार करते हैं उन्होंने हमको सबको वैक्सीन की है. 인도 정부는 백신 접종과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전체 백신의 75%를 직접 관리하고 주 정부에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방 정부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지 시간 7일 백신 접종을 2차례 마친 사람은 4,630만 명으로 13억 8천만 인구의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야권은 세계 백신의 60%를 생산하며 의약품 강국임을 자랑하던 인도가 부실한 백신 조달 정책 때문에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복입니다. 캐나다에서 보행로로 돌진한 트럭에 치여서 3대에 이르는 무슬림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를 계획된 증오 범죄로 보고 가해자에게 테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저녁 8시 40분쯤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시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도에 있던 픽업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도로 돌진해 무슬림 가족 5명을 치고 달아난 것입니다. 74세 여성, 46세 남성, 44세 여성, 15세 여성이 숨졌는데 피해자들의 지인은 숨진 사람들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10대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9살 소녀는 크게 다쳐 입원했습니다. 용의자인 20세 남성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6km가량 떨어진 쇼핑센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사전에 계획됐고 증오가 범행 동기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was an intentional act and that the victims of this horrific incident were targeted. We believe the victims were targeted because of their Islamic faith. 범인에겐 일단 4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경찰은 그에게 테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특정 증오 집단에 속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Let me be clear. This was an act of mass murder perpetrated against Muslims, against Londoners, and rooted in unspeakable hatred.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이슬람 혐오는 캐나다 지역사회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며 은밀하게 퍼지는 비열한 증오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식 기온은 27도를 웃돌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금천구는 기온이 29.8도로 3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맑은 하늘이 드러난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이 33.2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밖에 대구 북구는 32.9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은 32.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33도, 대전 31도, 서울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올라 더 덥겠고요.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첫 불볕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